나는 사회복지사다.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린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청년 조용진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또 얼마만큼 표현하며 소비하였는지 이 글을 낭독하며 나누고자 한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의 혁신 방향 연구 1. 들어가며 언젠가부터 감정노동이라는 용어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다.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서비스업 노동자에 대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갑질을 쌓는 이용자의 사례가 드러나면서부터이다. 2013년 라면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서 숙무 노동자의 머리를 잡지로 때린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2014년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 노동자가 분신한 사건 등 서비스 업종에서의 감정노동 사례가 계속하여 보도되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단순히 서비스 체계 속 일부분이 아니라 이용자와 감정을 교류하는 노동자의 힘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본 희망 이슈에서는 감정노동이 무엇이고 감정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 조례의 한계점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한다. 2. 감정노동의 정의와 범위.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그의 저서인 관리된 마음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그는 감정노동이란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실드는 감정노동에서 드러난 공통점 3가지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1대1로 통화해야 한다는 대면성.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수동성. 마지막으로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의 감정활동을 통제한다는 통제성이 그것이다. 결국 자본과 사용자는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손님이 친근하게 상품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자가 감정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며 노동자의 감정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돌봄, 사회복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 등 우리가 생활하는 전 영역에서 드러난다. 3. 감정노동자 직업군 분류 및 현황. 한국 사회에서 감정노동을 겪는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일까? 안전보건공단은 대면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직접 대면 직업, 백화점, 호텔 종사자, 항공사 승무원, 택시 및 버스 운전사 등. 둘째, 간접 대면 직업,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셋째,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 마지막 넷째, 공공서비스 민원 처리, 구청 민원시 공무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감정노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감정노동의 급속한 확산을 대비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추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감정노동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2019년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약 70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2%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산업별 직군 분류는 직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의 최소 32.8%, 약 670만 명에서 최대 62.3%,
약 1200만 명의 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맹신 문화로 인해서 소비자는 돈을 내는 만큼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감정노동자는 갑질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다.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노동자 개인의 문제와 업무 효율성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노동자 개인에게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고객 응대를 위해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증가하며, 이직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직원이 많아져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5. 감정노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 2016년 1월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많은 지방정부에서 감정노동 조례가 만들어졌다. 2020년 10월 기준 총 51개의 지방정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의 노력 덕분에 시민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이 알려졌고,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8년 4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시민을 변화시키고 중앙정부의 변화까지 일으킨 것이다. 6. 지방정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의 문제점. 그런데 지방정부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에는 아래 4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적용 범위의 문제이다. 대부분 조례는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부문에서 고용한 직접고용 노동자와 공무원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간접 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면서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정책에서 제외된다. 최소한 발주 영역이나 민간 위탁의 영역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조례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지역별 서비스업은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서비스업과 관광에 특화된 제주도의 서비스업은 형태가 다르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노년층, 유소년층의 비율에 따라서 그 종사자의 특징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는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춰서 형성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례는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올바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이 시행되기 어렵다. 세 번째,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다. 조례의 특성상 상위법령에 따라 강제법령과 똑같은 형태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정책계획 수립,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등까지 노력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에서 직접 시행할 문제까지 노력조항으로 해놓는다면 있을 만한 조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책정할 때 고용, 일자리 정책에 밀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은 뒷순위로 밀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 수도 매우 적다. 또한 민간 영역과 함께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거나 지역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조례가 있어도 제대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7. 재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설정의 방향. 감정노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으므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할 지방정부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올 조례는 이른바 죽은 조례가 될 수 있다. 죽은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먼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부산, 제주의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는 지역에 사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살지만 이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는 대부분 공고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로서 마땅하게 져야 할 책임을 노력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부문 사용자의 역할과 함께 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자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노동자 직무교육과 같은 항목은 의무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같은 서비스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업종은 음식점업이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강원도에서는 숙박시설 운영업이 3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전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 요구를 확인하고 시민과 당사자인 감정노동자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의료단체와 상담단체, 그리고 이외의 시민단체를 포괄하여야 한다. 지역 거버넌스는 시민에게 감정노동의 문제점과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에 감정노동 정책을 요구하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